저는 영철입니다. 올해 67살이 되었고 공기업에서 38년간 근무하다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제 아내 순자는 저보다 3살 어린 64으로 저희는 결혼 후 35년째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대출을 받아 마련한 곳으로 당시에는 주변에 나무와 논밭만 있던 한적한 곳이었죠. 지금은 동네가 많이 발전해서 시세가 10억 원 정도 나가지만 저희에게는 단순한 자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간입니다. 자식은 2명입니다. 큰아들 재민이는 36살로 중소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딸 은지는 33살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입니다. 제 연봉은 퇴직 전 과장 직급으로 세후 월 500만 원 정도였고 연말 상여금과 성과급을 포함하면 연수입이 약 7,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결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자식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며 꾸준히 저축해 퇴직금 포함 3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 돈과 집을 합치면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죠. 퇴직 전에는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밤 10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주말에도 야근과 회식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대학에 입학하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던 것인지 퇴직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자식들의 독립과 미래였습니다. 재민이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전세금을 걱정했고 은지는 해외 워크숍과 포트폴리오 준비 비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내 순자는 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우리 생활비도 빠듯할 텐데 애들까지 도와주다 보면 나중에 우리 노후가 위험해질까 봐 걱정돼요.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 동료들 중에도 자식들 결혼 자금과 집 마련을 도와주느라 퇴직금을 다 써버리고 결국 노후에 전셋집을 전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자식들이 부모 집까지 팔아버린 뒤 연락을 끊었다고 울며 하소연하기도 했죠. 그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들렸는데 곧 저희 앞에 닥칠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저녁, 자식 둘이 오랜만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반가운 마음에 정성껏 된장찌개와 갈비찜을 준비했고 저는 모처럼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재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요. 저는 살짝 긴장했지만 자식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 같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을 어떻게 쓸지 저희가 생각해봤어요. 재민이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를 걱정해주는 줄 알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신혼집 전세금이 최소 3억은 필요해요. 요즘 서울 근교 전세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좀 괜찮은 동네로 가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요. 재민이가 말을 잇기도 전에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저도 사실 프리랜서로 자리 잡으려면 이번 해외 워크숍이 정말 중요해요. 유럽에서 열리는 디자인 워크숍인데 거기 가려면 항공료랑 체류비까지 합쳐서 1억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재민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집을 팔면 10억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돈으로 저희를 도와주시고 엄마 아빠는 용인 외곽에 새로 생긴 타운하우스로 이사 가시면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판다고?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빠랑 내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마련한 거야. 너희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정원에서 같이 꽃 심고 여름이면 물놀이하고 겨울이면 눈사람 만들던 추억이 다 여기에 있어. 재민이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추억이 뭐가 중요해요? 현실을 보세요. 아빠 퇴직하셨으니 수입도 줄었잖아요.
이 집 유지비만 해도 매달 50만 원 넘게 들고 앞으로 병원비도 늘어날 텐데요. 은지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용인 외곽에 좋은 타운하우스 많아요. 거기 가시면 관리비도 적고 또래 분들도 많아서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유료시설도 잘 돼 있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계산이 뭐니? 재민이가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제 전세금 3억, 은지 워크숍 비용 1억, 총 4억이에요. 퇴직금 3억에 집 팔면 10억이니까 남은 돈으로 엄마 아빠 새집 사고도 충분해요.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가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우리 평생 모은 돈 다 꺼내서 너희 돈 대주고 이 집까지 팔아서 너희 해결해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낯선 동네로 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어 보이니?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아빠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집 낡아서 재건축도 힘들고 동네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절도 사건도 있었대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안 판다. 여기가 너희 엄마랑 내가 평생 살아갈 곳이야. 새 동네에서 뭘 하며 살라고. 재민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타운하우스 진짜 좋아요. 또래 분들도 많고 운동시설도 다 갖춰져 있어요. 거기 가시면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취미생활도 즐기실 수 있잖아요. 아내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니? 우리가 늙어서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너희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정원 손질하고 내가 매일 아침 너희 도시락 싸던 곳이야. 은지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은 달라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저는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 정말 우리가 이 집 떠나길 바라는 거니? 재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건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빠랑 엄마 노후도 생각해야죠. 여기 계속 살면 관리비며 세금이며 부담이 커질 거예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문득 퇴직 전 만났던 동료 민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철아, 자식들 너무 믿지 마. 나도 애들 도와주느라 집 팔고 지금 월세살이야. 그때는 그저 위로 삼아 한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식들이 떠난 후 저와 아내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애들을 잘못 키운 걸까요? 우리를 이렇게 돈줄로만 보는 애들이라니. 내가 너무 애들한테만 신경 썼나 봐.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너무 애들 위주로만 살았던 거지.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지. 애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진작 우리 노후부터 챙겼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38년간 근무했던 공기업 제휴은행에서 재무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을 맡은 김 과장은 제 후배로 오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퇴직 후 어떠신가요? 김 과장의 물음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찾아온 거야. 노후 자금 운용 좀 상담하고 싶어서. 저는 퇴직금과 저축한 3억 원을 안전하면서도 수익성 있게 운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월 15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어. 김 과장은 잠시 계산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형님, 1억 5천은 안정적인 채권에 넣고 나머지 1억 5천은 배당주 펀드에 투자하시면 연 5% 정도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월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옵니다. 국민연금 200만 원과 합치면 월 350만 원, 집 유지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약간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형님, 자식들은 뭐래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애들이 지금 내 퇴직금이랑 집까지 팔아서 자기들 돈 해결하라고 난리야.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제가 이런 케이스 많이 봤어요. 부모님 재산 다 털어 자식들 도와주고 나중에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을 최대 6천만 원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당 3천만 원씩이었습니다. 아내와 의논한 끝에 집은 절대 팔지 않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희는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로 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자식들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너희 제안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제가 입을 열자 재민이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현명한 결정하셨죠? 제가 알아본 타운하우스 있는데.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잠깐만 들어봐. 우리가 은행에서 재무상담을 받아봤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전부다. 서류를 펼치자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민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3천만 원이요? 이게 뭐예요? 전세금 3억인데. 은지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저 워크숍 1억인데 이 돈으론 아무것도 못해요. 아빠, 지금 저희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내가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야. 이건 우리 노후를 지키면서 줄 수 있는 최대야. 재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럼 집이라도 팔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안 판다. 여기가 너희 엄마랑 내가 평생 살아갈 곳이야. 너희가 우리를 타운하우스로 보내면서 뭘 얻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럴 생각 없어. 은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다 아빠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 계속 살면 힘들어지실 텐데.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이 돈 받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선택해. 재민이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습니다. 아빠, 우리 나중에 갚을게요. 지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기다리는 ATM으로 보는 한 더 이상 줄 돈 없다. 이 집도 안 판다. 결국 자식들은 돈을 받지 않고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냉정했던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찾아야 해.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노인의 간사를 맡아 주민들과 함께 단지 내 환경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관리비 절감 방안을 제안했고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정원 가꾸기 모임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습니다. 집을 지키며 우리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웃을 통해 자식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민이는 결혼을 미뤘다고 합니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워 약혼자와 다툼이 잦았던 모양입니다. 은지는 워크숍 대신 국내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 저희는 그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내와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아내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우리 인생을 너무 밀어놓았나 봐요. 저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이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지.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아내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진짜 노후는 이제 시작입니다. 자식들을 위한 인생이 아닌 우리를 위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